아, 그러니까 트럼프의 특성은 빈말을 하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빈말을 하기 싫어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복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을 당하냐면은 제 생각에는 오바마 계열하고 언론이 보복을 당할 것 같아요. 미국 언론이. 그러니까 미국 언론이 트럼프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론조사를 트럼프한테 불리한 쪽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떨어지면 맨 먼저 할 일은 언론사를 차리는 거다. 그래서 그 언론사를 키워가지고 당신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불리하게 보고 계속해서 여론조사 발표하고 했던 언론들한테 이제 뭔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 떨어지면. 근데 뭐 이제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트럼프 쇼크를 대비하라는 그 주제로 그러니까 다음 달에 월말에 깔릴 책에 8페이지를 내용을 써서 그걸 지금 경기신문 칼럼에 3편으로 연재를 했고 이제 한 편이 어제 나갔고요, 경기신문에. 근데 이제 이거를 간단해요. 이제 트럼프 현상은 보세요. 그러니까 대졸 미만 여성의 62%가 찍었잖아요. 근데 보면은 조금 배울수록 힐러리를 했고요. 대졸 미만 남성을 보면은 72%가 찍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일자리가 상실됐다는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백인 중년 남성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또 하나 볼 거는 기독교 계열이 굉장히 많이 찍었다는 거예요, 트럼프를. 기독교 계열이.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그 나올 때마다 자기는 세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미국에.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강조하고. 그런데 미국은요, 기독교 중에서 굉장히 그 원리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좀 너무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굉장히 아무튼 뭐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렇게 떠드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81%가 트럼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트럼프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성향도. 핵심은 이겁니다. 이명박 현상하고 안철수 현상이 합쳐진 게 트럼프 현상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안철수 현상은 뭐냐? 기존 정치인들이 정경유착을 해서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뭐 무슨 정책을 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 밑으로 내려오진 않더라는 거예요, 돈이. 위에 이제 부자들만 점점 부자가 되더라는 거죠. 미국 사회에서 그게 계속 누적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정치권이라고 하는데 엘리트 정치권하고 경제계가 계속 정경유착했던 게 미국에서도 상당히 누적되어 왔었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처럼 트럼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권하고 먼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필요성이 등장을 했고, 또 하나 이명박 현상은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축소 경제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된 거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공장이 문을 닫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려줄 만한 그런 대통령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사업을 잘했던 건 아니에요. 거의 이제 망하려다가 은행권에서 트럼프의 브랜드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유명하니까 하도 기행 이적을 하고 튀고 하니까 그 브랜드 가치를 조사했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아먹은 돈하고 트럼프의 그 브랜드 가치를 비교해 보니까 브랜드 가치가 조금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파산을 안 시키고 은행에서 그냥 바지 사장으로 앉힌 거예요, 트럼프를. 빼앗지 않고 건물 같은 걸 그대로 트럼프 그 사업체 이름을 그대로 남긴 채. 그렇게 해서 이제 구사일생한 사람이 그 트럼프인데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거죠. 왜냐면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 망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트럼프가 사업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을, 트럼프는 꼭 책을 쓰면은 마지막에 자기 재산이 8조 몇천억이다 이런 식으로 책 뒤에다가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집어넣는. 그러니까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계속해서 알렸던 거죠. 그래서 이명박처럼 아마 우리한테 직장을 또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심이 또 많아진 그 두 개가 짬뽕된 거예요. 기존 정경유착에 대한 염증하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딱 짬뽕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투표율이 낮은 게 또 하나의 원인인데 투표율이 낮은 거는 힐러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투표율이 낮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힐러리를 찍을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싫긴 싫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적극적인 동기하고 회피 동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싫어서 힐러리를 찍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트럼프가 싫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는 거고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트럼프가 돼야 하기 때문에 투표장에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기부여가 그 점수가 다른 거예요. 그 강도가.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간단해요. 그게 간단한 거고. 일단은 참 트럼프와 농업. 자, 그래서 관세를 많이 매긴다는 건 보호무역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지금까지 돈을 굉장히 잘 벌었던 우리나라 대기업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죠. 미국 내에서 생산된 거 아니면은 관세가 붙어지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안 생기죠. 조금 더 좋은데 좀 싸게 내놓는 게 지금까지의 경쟁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공업 신문 보면 이건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농업 부분은 조금 변수가 있는 게 그러면 농업 분야에서도 농산물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어떤 관세가 붙게 되고 서로 공정하게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업 분야, 제조업 분야 빼고는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주 가까운 시기에 어떤 정책을 다루지는 않고 10년, 20년 이렇게 멀리 보는. 그래서 창의 상상 농업이잖아요. 제 강의 주제가. 그래서 가까이 나오는 농업 정책들은 신문을 보시면 그냥 다 이렇게 노출이 될 거니까 그걸 그냥 참고하면 거의 안 틀려요.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길게 농업을 좀 보자고요. 길게. 그래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러니까 세 가지가 결합되는 거예요. 기후 변화하고요. 기후 변화하고 그 다음에 기후 변화, 온난화 하는 거하고 생태 농업, 그다음에 종자 산업,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기후 변화가 가져오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기후 변화 도표가 쭉 지나가면 나오는데요. 좀 이게 많은데 넘기면서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가요. 강원도 고성에서 제일 잘 된대요. 사과가. 예전에 그 대구에서 잘 됐던 게 강원도 고성까지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여기 나오죠. 녹차도 고성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녹차 고성까지 올라갔고 사과 재배지 영월 위에 고성까지 갔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한라봉이 이제 우리 남해안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농업업에 계속해서 온난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근데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요. 온난화의 문제가 또 아니거든요. 뭐냐면 그게 어디 갔지?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예전에는 지구온난화를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기후변화로 바뀌었어요. 여기 보이죠? 여기 온실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하고 클라이밋 체인지.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이제 1990년 오면서부터 온실효과라는 말이 잘 사람들이 안 써요. 왜 그러냐면
온실 효과가 카오스적인 아주 혼돈스러운 기후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한국까지 가져오기도 하고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한국까지 내려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따뜻해진다고 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태 농업하고 종자 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커피하고 차가 전 세계 퍼질 때 그 상황을 보면은요, 영국 왕실에서 커피를 키우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집사가 있었어요. 커피를 수입하는 게 너무 이제 비싸고 하니까 옛날에. 그런데 이 사람이 1000그루인가 2000그루인가를 심었대요. 커피나무를. 그 중에서 딱 하나만 살아남더래요. 1000개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 DNA라는 게 인간의 DNA도 그렇고 식물의 DNA도 그렇고 돌연변이를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특정 기온에 도저히 적응할 수 없는데 개 중에 한두 개가 돌연변이 하는 것은 아시죠? 우리 그 방사선을 쬐면은 DNA가 영향을 받아서 돌연변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어떤 초신성이 폭발하거나 태양풍이 심하게 나온다거나 해도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이 영향을 받아서 돌연변이율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진화라는 것은 찰스 다윈은 진화라는 말을 처음에 안 썼어요. 동식물이 변하는 걸 보니까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변하는데 제멋대로 막 변화를 하는데 그 중에서 환경에 적응하는 놈들이 살아남더라 해서 적자 생존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체인지라고 쓴 거예요. 변화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어떤 사회학자가 그 이볼루션이라는 진화라는 그 말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소문이 잘못 나기 시작해요. 찰스 다윈이 진화라는 말을 썼다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윈도 자기 책에다 그래 진화로 하자 해서 용어가 바뀌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그 생명체들은 계속해서 그냥 변할 뿐이라는 거예요. 돌연변이를 할 뿐인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 추운 데서 원래는 따뜻한 데서 자라던 것들이 추운 데서 생존을 한다거나 또는 원래 차가운 지역에서 살던 식물들이 따뜻한 데서 생존을 하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육종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식물을 개량을 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그 농업인들이 스스로 어떻게 갑작스럽게 추워지거나 갑작스럽게 더워지는 날씨를 견디도록 할 것이냐, 이것을 꼭 농업연구원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면서 그걸 좀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라남북도의 이 농업인들이 그런 어떤 갑작스럽게 기후변화가 생길 때 그걸 견딜 수 있는 작물을 다 같이 연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 기후변화 때문에 병충해가 심해지고 있거든요. 병충해가. 온도가 올라가면 병충해가 심해져요. 그리고 뭐냐면은 사막화하고 가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콘벨트 지역의 지하에 그 안반수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안반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농부들이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상황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를 키우는 사료값도 조만간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곡물이 지금까지 수입돼 오던 게 수입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이게 일본에서 연구된 건데 방법 중에 하나가 씨앗을 처음에 물에 좀 담근 다음에 심잖아요. 처음에 되게. 근데 그 씨앗을 처음에 물에 담글 때 씨앗 태교라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고성능 방사선을 적절하게 조절해가지고 씨앗한테 방사선을 쪼일 수 있는 기계는 없잖아요, 지금. 각 농가정에.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안 될 거고, 그것은 이제 전문적인 연구원에서 하는 거고,
그거는 뭐 GMO 연구하는 데서는 하는 거죠. 또는 뭐 유전자 가위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정말로 전문적인 시설에서 하는 거고, 우리 농민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일종의 유전자 변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씨앗 태교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동일한 씨앗을 냉장고에 좀 집어넣어서 차가운 물에서 얘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그 땅에 심기 전에 발화를 할 때. 그러면 얘가 추위에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약간 또 따뜻한 물에서 발화를 시키면 더위에 강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씨앗 태교의 이론이 간단하게 그거예요.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처음에 씨앗을 발화시킬 때 거기다가 일본의 그 어떤 연구원이 금을 집어넣어 봤대요. 금 이온을 집어넣어 봤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 금 이온 물에서 씨앗 태교를 받은 그 씨앗을 심었더니 얘가 금을 더 많이 흡수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10살 이전에 즐겨 먹던 것을 평생 기억하거든요. 근데 씨앗도 처음에 발화할 때 그 물의 성분이 어떤 미네랄이 많이 있었는가를 얘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씨앗 태교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이렇게 취미 생활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북방 한계선이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 저 위로 올라가지 않고도 남쪽에서 좀 괜찮은 맛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는 그런 어떤 그 농작물을 기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노력은 모든 농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식량 위기가 올지도 모르는 그런 기후변화 상황에서 이제 그런 걸 꼭 제가 처음에 제안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